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18주기를 맞아 광주에 있는 TV 방송 3사가 특별히 마련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 시민과 전라남 도민에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잘 아는 대로 전 광주 시민 또 전남북 도민 여러분들이 긴 세월에 걸쳐 71년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래 작년까지 26년에 걸쳐서 저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도와주신 그 덕택으로 제가 당선됐을 뿐 아니라 이 나라에 지금 말씀한 대로 50년 만에 이 민주주의가 꽃피는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시민의 지원은 물론이고 5.18에 고귀한 수많은 생명을 바쳤고 또 광주 시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야말로 참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투쟁의 결과 모든 것이 합쳐서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주 시민 또 기타 호남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은공과 지원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감사를 표해서 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에서 5.18 18주년을 맞이하시게 되셔서 정말 대통령께서는 감회가 새로우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5.18 18주년을 맞이하시는데 감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그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것은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18은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하면 빨리 성공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 대통령 후로 외국 그 중요 언론 뉴욕타임스를 위시해서 타임지 같은 모든 언론 또 영국이나 프랑스 언론들한테 거의 예외 없이 받는 질문이 당신이 그 감옥에 있고 사형한도 받을 때 오늘이 있을 것을 예측한 일이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겠다. 하나는 나는 그때 사형한도 받아갖고도 내가 죽지만 않으면 반드시 나는 국민과 더불어 승리할 날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 또 내가 만일 그걸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글로서 내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내 목적이 일시적으로 좌절됐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은 되지만 결국에서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 인권 이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싸운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다. 반드시 국민의 마음과 역사 통해서 승리한다 했는데 이 5.18이 바로 그런 것을 입증해 준 것이 아닌가. 폭도로 몰리고 용공으로 몰리고 무자비한 학살을 대상으로 몰렸던 그런 5.18 광주 시민 이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시민이고 또 영령들은 그 위대한 애국 민주 열사로서 추모받는 이런 것이 온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이 정의 필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열사들이 지금 그 5.18 묘역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유가족들도 이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는 결국 해결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IMF 환경 속에서 아주 각박하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국민적 공감과 영광 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온 김에 이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망명하고 있을 때도 하버드 대학에서 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이 얘기가 광주가 왜 위대하냐? 민주주의에서 싸운 국민은 얼마나 있다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근데 광주가 왜 탁월하게 위대하게 되냐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이 그 10일 동안 일체 폭력을 쓰지 않고 그래가지고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거. 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은행도 문을 열고 가게도 문을 열고 어떠한 그 보복도 없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런 그 평화적이고 질서를 지켰다는 질서 의식.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자, 대화에서 풀자고 대화를 거듭 요구한 이러한 그 대화의 정신, 이런 모든 것이 그러한 비상사태, 내 형제 자식들 친구들을 수백 명을 죽은 그 시체를 옆에 놓고 그런 이성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점이 광주 시민에 대해서 경탄할 만큼 위대한 점이다. 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광주의 이 위대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자랑해야 되고 또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조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주 정신을 오래 기념하기 위해서 올 연말쯤 5.18 기념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5.18 그리고 광주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이 기념관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신 대통령의 친필서신이랄지 도서 등을 기증받아서 특별한 전시실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협력이 필요하면 가능한 모든 협력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방금 그 5.18의 숭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5.18은 세계 속의 5.18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있다. 또 그렇게 끌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 인권 지도자로서 이 5.18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좋겠는가 하는 그런 구상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첫째는 광주 시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불의한 힘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항쟁했다는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항쟁의 방법이 폭력을 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폭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말입니다. 그건 바로 인도에서 간디가 영국이 그 폭력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데도 불구하고 간디는 비폭력 투쟁을 하는 그러한 그 위대한 것이 바로 간디를 성공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에서 폭력을 쓰고 과격한 짓 하면서 광주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광주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광주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당시 광주 시민들, 돌아가신 영령들, 그분들이 한 그 행동과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해갖고 무엇이 위대하고 왜 우리가 그분들을 말하면 추모하고 존경하고 계승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는 그리고 광주 정신에 대한 그 우리들이 재정립, 재검토, 재조명 이런 것이 계속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광주를 팔아가지고 광주를 왜곡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그 광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포됐다는 말 듣고 그 다음날 광주 시민들이 김대중, 석방,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이 세 가지 들고 나와서 투쟁하다 그렇게 됐고 또 광주 시민들이 저희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용공 폭동을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저도 광주의 배후 선동자로서 내란 선동자로서 사형언도를 받은 그런 처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이걸 살려야 하고 바르게 뭐냐면 빛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광주 시민과 더불어 광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우리가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분위기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가진 고초 겪으시면서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이 동교동 집을 저희가 그 한 70년부터 저는 쭉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 후에 일산을 또 이사 가셨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오셨는데요. 이 생활의 차이가 어떤 좀 변화가 있으신지요? 청와대 생활이 이 밖에 생활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주 일일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다 보면 하루에 뭐 많은 때는 10개 이상 스케줄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나진 것도 아니잖아요. 시내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독한 면이 있고요. 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온 뒤로부터는 뭐 오기 전부터지만 이 IMF 문제에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뭐 정신없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매일같이 몰두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뉴스가 올 때는 기쁘고 그렇지 않은 뉴스가 올 때는 걱정되고 이런 생활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도 좀 하고 그리고 꼭 낮잠은 빼지 않고 좀씩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골치 아픈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건 이골이 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하세요. 예.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2의 외환 위기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 문제나 실업 사태 등도 상당히 걱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IMF를 이겨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2위기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뭐 3월 위기설이니 뭐 4월 위기설이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외환 위기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12월 19일 외환 보유고는 38억 7천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말 현재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314억 불이에요. 그래서 IMF하고 합의된 것보다 2개월 반 빨리 300억 불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안정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면 400억 불인데 연말까지 그거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1,800대까지 갔던 것이 지금 현재 1,300대로 안정이 되어 있고 금리가 한때 콜 금리 혹은 회사채 이런 것이 30%까지 갔던 것이 지금 17%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출이 적자가 87억 불이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250억 불 이상. 경제계에서는 400억 불, 500억 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외환 시장에서 조금 기복은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새 사태는 우리 외에도 인도네시아 사태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 5월 1일 그 매대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은행과 기업의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이제 그 말하자면 이게 진통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통도 보통 진통이 아니죠. 그런 단계로 들어가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뭐도 예의가 있지만 그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심각한 것은 실업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자 수는 2월, 3월에 비하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은.
그러나 줄진 않고 있고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3월은 실업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마 하루에 한 200~300명 선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아봤자 500명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 도산율도 과거 2, 3월에는 매일 100개씩 쓰러지던 것이 지금 그것도 하루에 몇십 개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렇긴 하고 있지만 줄진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실업자 130만, 40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TV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한.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 보신 대로 프랑스 같은 데서 실업자 문제 갖고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게 안정되고 잘 되고 있는 나라를 또 독일, 프랑스 같은 거 실업자가 10% 이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6.5%인데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한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직요법으로 여러 가지 구제 조치라든가 임시 취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이 구조개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기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겨요. 또 하나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못 돌고 있는 기업들을 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실업 문제가 근본 해결길인데, 외국 자본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토로라라고 아주 유명한 이 통신, 그 정보통신기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든 우리나라에서 32년 사업한 그 회사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이 뭐냐, 그걸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은 잘하고 있다. 또 정부 사람을 만나봐도 과거하고 다르다. 우리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이 언론 보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3억 불 지금 투자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 아니냐. 근데 다만 한국에 투자가 막 몰려오려면 말하자면 한국의 기업들이 빨리 개혁을 해가지고 와서 안심하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노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유연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약속한 대로 철저히 투자에 대한 것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안정 이것도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외국 자본 들어오려고 지금 육교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을 빨리 열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내야 합니다. 네. 지역 문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데 지역 문제까지 짐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보편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도 어떻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또한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호남의 지역 개발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어떤 지역 출신 호남 의회 분들하고 만나도 이 호남 사람들 태도가 참 훌륭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난 선거 때도 아주 자제를 했고 자기들은 지가 당선되고 나면 그냥 호남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난리치고 춤추고 얘는 우리 세상이라고 이럴 줄 아는데 이렇게 지금 조용하고 말이에요. 들린 소리는 호남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정권 교체 그 자체가로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다시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영남 분들도 많이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자랑스러워요. 내도 기대 이상으로 정말 그 호남 분들이 훌륭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보이건 안 보이건 호남에 대한 차별은 끝났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서도 이번에 호남 사람은 상당히 등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같이 호남 일변도는 없습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도 배척됐다가 올라오니까 지금 그거하고 시비를 거는데 인상을 주는데 그거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아직도 다 잡은 건 아닙니다. 잡고 있는 것이지 결코 호남 우대가 아닙니다. 호남이 이제 더 이상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대는 모델망에 차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그 인사 문제에서 하나도 내 양심에 갇혔던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사 문제, 지방 발전 여기에서 절대로 차별은 없다. 그건 경상도에 대해서도 없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물론 호남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는 오늘 답변을 안 한 게 좋겠습니다는 이 인사 문제라든가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동서가 화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 이런 문제는 제가 확실한 신념 가지고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또 협력하면서 지금까지와 같이 그런 그 정말 성숙된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타 지역 사람들이 호남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가 이런 걸 덜고 정말로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정치가 좀 안정이 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안정적인 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정치 안정 없이 경제 안정은 도저히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저는 대통령 된 때뿐만 아니라 당선된 직후부터 야당에 대해서 1년 도와달라. 1년은 거의 참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이 난국을 수습할 수가 있다. 다수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거듭 해왔는데 외국서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이 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오늘의 야당이 여당 때 모두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임상으로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과거 여소야대 때 우리가 야당으로 다수 때는 내가 제1야당이었는데 그때 앞장서서 도와주지 않냐. 품앗이라도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신 대로. 제가 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전에 전 세계의 지도자 모아놓고 의사당 앞에서 광장에서 취임식 했는데 바로 취임식 참석하고 돌아가서 이 야당들이 의사당 안에서 그 난리를 피워갖고 총리 인준을 안 해주고 정부를 출발 안 시키게 해야 됩니까? 그 여러 날 출발을 못 했어요. 할 수 없어서 서울의전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출발해서 2개월이면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이걸 안 풀어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여소야대 때 이 총리 인준하면 그대로 해줬어요. 한 번도 시비한 일이 없어요. 자유투표하라고. 그럼 당연히 야당이 다수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자기가 그 사람을 쓰겠다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켜주어가지고 잘못하면 그때 불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갖고 심지어는 이 말하자면 선거 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양당이 같이 공조하고 응? 정권 잡으면 연립정부 세운다고 응? 이렇게 연합정부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말하자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런 데다가 이제 예산이 2개월 이상이나 통과가 안 되니까 실업자 문제를 대책을 긴급할 수 있고 중소기업 대책도 제대로 안 되고 수출 문제라든가 이 모든 점에 있어서 그거 이 정부 조직법도 그냥 필요 없이 이것을 여러 가지 칼질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아주 정부 조직하는데 아주 큰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데다가 여야 간에 타협을 해도 총무단 회의한다든가 뭐 해도 또 밑에서 뒤집어버리고 이래서 국민들이 이제 빗발치는 여론이 빨리 정계 개편해라. 나라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 이때까지 국민 여론이요 야당을 그 말하면 에 대해서 다수파 공작을 하더라도 정계 개편하라고 그것이 다수가 된 것은 이번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국민이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제 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법률도 막 시간을 놓치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번 가을 예산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돼요. 필요하면 또 한 번 추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려면 이 정부가 국회에서 이 다수파를 안 해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의 아니에요. 야당이 도와주면 같이 해내겠다. 과거 우리가 도와주듯이 해줬으면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어갖고 지금 들어온 분들은 뭐 여러분이 다 보다시피 강제로, 이것도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갖고 당간부들하고 협의하고 다 해가지고 뭐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야가 오순도순 머리 맞대가지고 협력해서 한 1년 정치를 같이 나가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단 여하튼 국정을 책임진 이상 원내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위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평소 대통령께서 가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결코 저는 제가 성인군자라든가 뭐 과오부터 그러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금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은도 받아가지고 이 자기들하고 협력하면 살려준다 해도 죽고 싶지 않았지만 같이 협력은 안 했고, 그래서 결국 사형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또 노태우 씨가 89년 말에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하자. 그렇게 되면 만일 자기들하고 손잡으면 이다음 정권 나한테 죽었다 할 때도 거절했어요.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3당 합당한 것입니다. 제가 받았으면 3당 합당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저희 가족들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생을 해도 그것을 원망하지를 않고 자랑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족이 서로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그런 긍지가 부모 자식들 굉장히 말하자면 서로 존경과 사랑 속에 연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살아온 걸 그 험하게 고생한 것에 비하면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하고도 좋고 자식들하고도 좋고 며느리는 셋 다 다시 없는 효부들이고, 그러게 되니까 손자 손녀도 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또 하나는 이 자식들한테 얘기인데 가훈으로 제가 써주고 있는데,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돈은 노예가 돼요. 그 돈 지키려고 또 더 큰 부자 되려고. 그래서 큰 기업체를 운영한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 개인이 사유재산으로서 부자 되는 것은 난 찬성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유산 준 것도 찬성하지 않고. 그 가난해도 또 노예가 돼요.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고 돈 때문에 비굴한 행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이 가난을 면할 수는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저축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정당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많이 말하면 만졌습니다. 그러나 제 재산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에 대해서 온갖 소리 해도 하나도 제대로 못 나온 것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제가 그렇게 산 것을 아내도 자식도 아니까 제가 그런 말을 TV에다 하고 신문에다 해도 아내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거짓말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거 사실인데 왜 세상이 오해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제일 큰 재산은
이 가족이 한테 서로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제일 큰 재산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마당에서 온 국민적인 단합, 합의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이 고비를 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지난 정치의 흐름 자체가 그런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작정이신 맞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요, 집에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한 것을 한 2개를 보고 왔는데 거의, 아니나 전국 각 시도에서 전부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훨씬 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지받고 있는 지지율이 한 71%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남 지역에서도 60% 이상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경남 양쪽에서.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건 별도하고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 같은 거 잘했다. 정말 좋았다 하는 것도 영남 지역도 7, 80%가 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지역 차별 없이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예는 과거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이 동서 문제는 머지않아서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영남에 대해서 차별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 문제건 지역 발전이건 혹은 문화적이건 차별한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는 또 그런 거 남 눈치 보고 호남에 대해서 차별한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전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도 일부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하지 못한 생각은 안 갖습니다. 난 그런 문제에서는 확고한 소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남 분들을 차별 안 하는데 그분들이 나에 대한 그 차별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서 영호남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남한 4,500만이 전부 이제 지역 문제를 떠나는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20세기는 민족국가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경제도 국민 경제로부터 세계 경제로 바꿔져 갑니다. WTO 체제하에서 머지않아서 한 6년이면 경제 국경이 없어집니다. 이 판에 우리끼리 무슨 영남이다 호남이다 해서 이 사건 나라가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이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날 일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함이 동서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시기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군인들한테도 얘기하고 경찰한테 얘기하고 이제 지역 가지고 또 학교 출신 가지고 기타 배경 가지고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건 시대는 지났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오직 누가 능력 있고 성실하고 많은 업적을 올렸냐 이것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탈락도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정부가 대통령이 누구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무리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런 시대는 끝났다. 만약 그런 일 하게 되면 여러분 반대해라. 나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국사를 국가 이익과 국가의 그 기본적인 법률과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유리창 안에 들여다보듯이 하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겠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그런 거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청와대 쪽 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책상을 들여다보고 군인들은 전방을 보고 이래가지고 자기 힘을 다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우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뿐 아니라 이런 그 공무원 사회 또 경제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대통령이 어느 경제인 도와주고 어느 경제인 배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시대 끝났어요. 또 나는 이 대통령을
못하면 못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라도 분들한테 그전에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가서 이 얘기도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전라도 여러분들한테 뭘 잘해주겠다, 이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대통령 시키면 내가 대통령 되고 5년 마치고 나올 때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김대중이 대통령 시키기 잘했다. 응? 우리가 시켜놨더니 과연 저렇게 훌륭하게 해서 우리가 시킨 우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 말 하나는 내가 당신들한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하겠소.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 저희 그러한 생각은 확고부동합니다. 이 말씀하신 동서화합 못지않게 저희는 이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남북 대화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 북경회담이 일단 결렬된 후도 간혹 지난번 TV에서 얘기했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태도가 명백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해친 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절대 북한을 해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마저 교류협력하자. 통일은 그 다음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 문제에서 협력 문제에서도 거저줄 것은 거저준다. 그 대신 정부 대 정부 할 때는 이거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한다. 상호주의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 줄 테니까 거기서는 이 이산가족 문제. 그래서 세상에 5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편지 한 장 모르고 이런 것을 이것을 세계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소리가 감히 입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게. 그분들이 계속 지금 세상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양보 안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입장인데 좀 기다려 봅시다. 제가 아시다시피 남북 통일 문제 이거는 제가 좀 필생의 과업으로서 연구하고 뭐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맡겨놓고 봐주시면 뭔가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광주나 또 전남북에 계신 분들이 저에 대한 그 사랑과 참 지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저도 한 번도 그 은혜와 또 그 애정에 대해서 잊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 그 92년에 낙선됐을 때 광주에서 어떤 분이 그 신문 보니까 울면서 김대중이가 전라도만 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대통령 됐을 텐데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전라도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난 전라도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내게 소원해가 된다고 생각한 한 번도 없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고향을 자랑하지만 난 전라도가 역사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에서 자유당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민주주의 편에 서서 싸우고 왔습니다. 일제시대에 뭐 광주 학생 사건을 유실해서 이번 또 광주 의거 모든 걸 하더라도 독립과 민주주의에서 전라도 분들이 싸워왔습니다. 난 그런 그 전라도에 태어난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대로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도 자랑했지만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전라도의 분들 참 저에 대한 성원과 사랑을 제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여러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한 심정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모두 잘 이를 악물고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6.25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극복할 자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면 틀림없이 극복합니다. 이게 자신 있어요. 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TV 방송 3사가
5.18 18주기를 앞두고 마련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